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120회 전산세무 1급 기출문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네요. 자, 1번 평가손실을 초래했던 상황이 해소돼서 새로운 시가가 장부금액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최초의 장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손실을 환입해야 되겠죠. 2번 후입선주법은 일반적인 물량 흐름과 일치한다. 일반적으로 물량 흐름과 일치하는 것은 후입선주법이 아니고 선입선주법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연구개발 활동으로 인해서 시작품과 같은 물리적 형태를 가진 자산이 만들어지더라도 그 자산의 물리적 요소는 무형적인 연구 결과의 부수적인 것으로 봐서 그렇죠. 무형자산으로 분류를 해야 됩니다. 물리적 형태가 있더라도 연구 활동이기 때문에 무형자산을 분류해야 되는 것이고요. 2번 무형자산의 정의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무형자산을 인식하지만 충족하지 못할 때는요. 그렇죠. 비용으로 인식하고요. 3번 무형자산은 물리적 형태는 없지만 식별 가능하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며 미래 경제적 효율이 있는 비화폐성 자산으로 여기 보시면요. 여기 무형자산의 정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사업결합에서 발생한 영업거는요. 무형자산이 가능하고 무형자산 안 되는 게 뭐가 있었죠? 안 되는 거는 사업결합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창출한 거. 내부적으로 창출한 게 우리가 무형자산으로 규정할 수가 없는 거죠.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사업결합은 된다. 3번 다음은 서울이 보유하고 있는 매도가능 증권의 취득평가 및 처분에 대한 내용이다. 2025년 매도가능 증권 처분 손익은 얼마인가? 자, 봤더니 2024년 기말에 봤더니 재무상대표가 매도하는 증권이 있고요. 평가손실이 있어요. 320에 취득했는데 기말 공정가치가 280이어서 손실을 40만원을 인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매도하는 증권 중 일부를 50만원에 처분했대요. 자, 20% 처분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분개해볼까요? 자, 보시면 자, 재무상태표는 거 그대로 요거의 20%씩 그쵸? 280의 20%인 56만원이랑 40만원의 20%인 8만원을 먼저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현금으로 얼마에 팔았냐면요. 50만원에 처분했대요. 그러니까 현금으로 50만원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차액을 차변이 부족하면 처분 손실, 대변이 부족하면은 처분 이익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죠. 지금은 차변이 부족하니까 처분 손실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번 다음 중 자기 주식과 관련해서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의 내용으로 맞지 않는 것은 1번 기업이 매입 등을 통해서 취득하는 자기 주식은 취득원가를 자기 주식의 과목으로 하는 거 맞고요. 2번 자기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처분 금액이 장부 금액보다 크다면 장부 금액 50인데 처분 금액이 100이면요. 그쵸? 처분 이익이죠? 자, 그 다음에 처분 금액이 장부 금액보다 작다면이니까 처분 금액이 50이고 장부 금액이 100일 때는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원래는 처분 손실로 해야 되는데 자기 주식 처분 이익 잔액이 있으면요. 이 범위 내에서 상계 처리를 먼저 해야 되는 거죠. 처리하지 않고가 아니라 상계 처리하고예요.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5번 수익과 비용의 인식 기준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은 1번 수강료에 대한 수익은 강의기간에 걸쳐 인식한다. 그쵸? 자, 2번 수익은 재화의 판매 등에 대해서 받았거나 또는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입니다. 3번 용역 제공 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고 발생한 원가의 회수가 가능성이 낮은 경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풀어서 쓰면 이런 거예요. 자, 내가 발생한 원가가 있어요. 원가가 발생한 게 100이 있는데 자, 수익이 얼마 발생할지 모르겠어요. 자, 용역 제공하는 걸 일반적으로 우리가 진행률 같은 걸 인식해야 되는데 수익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 발생한 비용 100을 모두 어떻게 해야 된다? 비용으로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두 인식하지 않는 게 아니라 수익을 모를 때는요.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요. 수익에 대응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모두 다 비용으로 인식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같은 경우는요. 내가 내용을 알고 있어도 실무에서 실수할 수 있어요. 저도 최근에 요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깜빡한 적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6번. 다음 중 보조부문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보조부문이 하나의 제조부문에만 영향을 제공하고 있다면 직접 배분법, 단기 배분법, 상호 배분법과 같은 방법은 구분할 필요가 없죠. 하나의 제조부문만 있으니까, 그렇죠? 여러 개가 아니니까. 2번. 직접 배분법은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수수 관계를 완전히 무시합니다. 그래서 정확성이 떨어지고요. 3번. 보조부문 원가를 제조부문에 배분할 때 배분 기준은 각 원가 대상에 공정하고 공평하게 인과관계 기준에 따라서 배분해야 되겠죠. 4번. 보조부분 원가를 상대적으로 더욱 정확한 방법인 상호 배분법으로 배분하면요, 보다 합리적으로 원가 배분이 이루어지는 것 맞습니다. 다만 회사 전체 원가가 낮아지는 건 아니고요. 회사 전체 원가는 일정합니다. 그러니까 동일한데, 발생한 것 자체 금액은 동일한데 어떻게 정교하게 배분할 것이냐 혹은 정교하게 배분하지 않을 것이냐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7번. 세무는 기계시간을 기준으로 정상개별 원가 계산을 하고 있다. 제조간접비 실제 발생액은 700, 과대배분 150이고요. 예정배분율은 500원일 때 실제 조합들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이런 거는 저랑 공부하신 분들은 틀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거 특강도 몇 번 해드렸고요. 그쵸? 자, 절대로 틀리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특히 멤버십 하시는 분들은요, 요 문제는 반드시 맞춰야 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실제랑 정상개별에 있는 실제 발생액이 700. 자, 그런데 과대배분액이 150이래요. 그러면은 정상개별 원가가 850, 예정배분율이 500원이니까 실제 배부 시간은요 17,000시간. 답은 3번 되겠습니다. 8번. 원가 집계 과정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요거는 많은 분들이 좀 문의를 하셨는데요, 제가 먼저 이렇게 그려놓고 한번 해볼게요. 요거 되게 쉬워요. 그쵸? 우리 T계정 그려놓고 하면은 쉽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1번. 단기총 제조원가는요 재구분 계정의 차변에 대체된다. 답 1번이네요. 그쵸? 2번. 단기제품 제조원가는요 제품 계정의 차변. 3번. 요게 요거고요. 3번. 단기제품 제조원가는요 제품 계정의 차변이 아니라 어디 있어요? 대변이 있네요. 제품 매출원가는 매출원가 계정의 차변으로 대체가 됩니다.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9번. 공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공손품이란 품질 및 규격이 표준에 미달하는 불합격품 맞고요. 2번. 비정상 공손은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발생하지 않는 작업자의 부주의 등으로 발생하는 것 맞고요. 매출원가에 포함할 수 없고요. 3번. 정상 공손은 효율적인 상황에서도 발생하므로 해당 원가는요 영업의 비용이 아니라 매출원가,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은요 여기 있는 비정상 공손이 되겠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0번. 표준원가 계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주 구름이의 직접 노무 원가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구름이의 실제 직접 노동시간은 얼마인가? 자, 표준 원가 계산 문제가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런 문제는요 그냥 찍고 넘어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시간을 많이 투입할 여유가 우린 없기 때문에 만약에 요게 좀 낯설면은 그냥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자, 해볼게요. 자, 이렇게 먼저 틀을 그려놓죠. 그쵸? AQAP, AQSP, SQSP를 해서 임률 차이, 능률 차이라고 넣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두 개를 비교해서 오른쪽 값이 더 크면 유리한 차이고요, 왼쪽 값이 더 크면요 불리한 차이예요. 자, 보겠습니다. 표준 집중 노동 시간 요거 SQ고요. 능률 차이는 200만원 불리니까 여기 200만원 불리한 거고, 그쵸? 그 다음에 표준 임률은요 만시간 요게 SQ, 실제 임률 요게 AP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대로 넣으시면 되는데요. 해볼게요. 자, SQ가 1000시간이고요. SP가 만원이니까 여기 SQ 곱하기 SP는요 1000이에요. 그쵸? 그런데 능률 차이가 200만원 불리하니까 AQ 곱하기 SP는요 1200만원이 나와야 되는데 SP는 만원이 동일하죠? 그래서 AQ, 우리가 구해야 되는 실제 지금 노동시간 AQ는요 1200시간이 되겠습니다. 굳이 AP까지 가서 구하지 않으셔도 괜찮겠습니다. 그쵸?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1번. 부가지세법상 공급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요
발급하는 때를 공급 시기로 본다. 맞습니다. 선발행 세무연서. 2번 대금을 계약금과 잔금으로 2회 분할하여 수령하고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까지 기간이 6개월 이상의 경우에 중간 지급 조건부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자, 장기 할부 판매랑요, 중간 지급 조건부 잘 구분하셔야 되는데, 자, 요거는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 11번은 좀 어려운 문제인데요. 자, 중간 지급 조건부는요, 어떻게 하냐면요. 자, 중요한 게 요거예요.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예요. 다음 날부터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까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맞는데요. 뭐가 틀렸냐면 이게 틀렸어요. 계약금과 잔금으로 2회 분할하는 게 아니라 계약금, 중도금, 잔금 3회 분할해야 돼요. 3회 분할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좀 어렵습니다. 요거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4번 자주 나오니까 한번 볼까요? 3번 무인 판매의 경우에는요, 현금 인출한 시점, 그 다음 폐업 전에 공급한 재공급 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요, 폐업일을 공급 시기로 봐야 돼요. 왜 그래요? 폐업일까지 부가세 신고해야 되니까, 그쵸? 폐업일 이후에 공급한 시기로 보면요, 부가세 신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쵸? 그래서 요거는 4번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2번 다음 중 부가지세법상 공동매입세액 안분 계산의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공동매입세액의 안분 계산의 배제 사유. 자, 세 가지입니다. 그렇죠? 합계가 5만 원 미만 신규 사업자 500만 원 또는 500만 원 그리고 5% 미만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는데요. 5시리즈예요. 그렇죠? 5시리즈. 자, 보겠습니다. 답 몇 번이에요? 그냥 바로 나오죠? 4번 보시면요. 해당 가족 기간의 공동매입세액이 1000만원이면서 면세 공급가액 비율이 4% 미만인 경우에는요, 여기 AND 조건이 아니라 OR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쵸?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그 12번 같은 경우는요, 제가 출제 예상 문제 할 때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나올 때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론으로 나온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쵸? 이런 것들 나오시면요, 좀 어려운 문제일 수 있는데, 출제 예상으로 해서 한번 보고 가셨으면요, 딱 시험 볼때 체크하셔서 이런 문제 맞추시면 기분이 좀 좋겠죠. 13번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은 1번 기타 소득의 유형과 유사한 소득이라 하더라도 그 소득이 사업의 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이면요 사업소득. 그쵸? 이게 중요한 거죠. 2번 광업권을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은요 요거는 예외적인 거예요. 그래서 기타 소득 맞고요. 3번 서화 골동품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기타 소득은요 비과세합니다. 그쵸?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하는 얘기는요 요거 박물관과 미술관을 활성화하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비과세입니다. 4번 기타 소득금의 과세 최저는 얼마다? 10만원이 아니라 얼마? 5만원이죠. 그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4번 소득세법상 특별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위료비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는요 근로소득자만 공제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근로소득자만 공제 가능한 건 뭐다? 보험료 세액공제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요거 조금 유의하셔야 되는데요. 정치자금 기부금은요 본인 명의만 가능합니다. 요거는 유의하시면 되겠어요. 15번 다음중 법인세법상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기업업무 추진비 한도 초과액 요거 소득처분 뭐죠? 기타 사회 유출이죠? 기타 사회 유출인데 자 보겠습니다.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제선 요건 뭐다? 유보자에 관리하는 거죠? 유보자를 관리하는 거니까 여기 서식에서 기록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얘는 기타 대출이고 얘는 유보 내용만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겠네요. 네, 잠깐 쉬었다가 실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실기입니다. 당사는 수출업자인 사고팔고의 상품을 판매하고 세무견서를 발급했습니다. 전자니까요. 자, 그리고 해당 상품의 공급가액은 5천만원이고 대금은 전액 보통예금으로 입금받았대요. 단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공급하는 제하에 해당하나
구매하기서는 7월 30일에 발급되었다. 자, 전자세무에서 발급했는데 구매하기서 7월 30일에 발급돼서 세무에서 봤더니 세액이 있네요. 그쵸? 원래 7월 25일 이전에 발급하면 0세율인데 7월 30일에 발급했으니까 우리가 0세율이 아니다. 친절하게 이렇게 있죠? 그래서 우리는 있는 대로 그냥 입력하면 됩니다. 자, 10일 과세하시면 되겠고요. 자, 상품 매출 인식하시면 되겠죠. 함정에 빠지시면 안 되겠습니다. 2번 당사의 제품을 당사 생산직 직원 채용대에 시상품으로 제공하였습니다. 자, 제품을 체육대에 시상품으로 제공했으니까 제품 타개정 회계 처리를 아느냐 모르느냐 문제네요. 그래서 타개정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3번 당사가 발행한 사채의 50%를 상환했으며 상환대금 8천만 원은 보통 예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사채 분계가 슬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채 분계는 이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보겠습니다. 자, 근데 이 문제는 다행히도 좀 쉬운 문제가 되겠네요. 자, 사채 액면가액이 1억 5천인데 50% 상환했으니까 7,500 맞죠? 7,500을 상환했네요. 그쵸? 4일차 잔액이 있으니까 50% 인식하시면 되겠죠? 아까 우리가 매도하는 증권 한 거랑 비슷하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은 보통 예금이 8천만 원 들어왔고요. 지급했고요. 자, 부채를 상환했는데 사채를 절반, 4일차도 절반. 4일차는요, 부채의 차감 계정이니까 대변에 넣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쵸? 위치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치 헷갈리시면 어떻게 하시냐면요. 실기 프로그램에 재무상태표 들어가셔가지고요. 4일차가 부채 차감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나머지 차액은요, 차변이 부족하니까 상한 손실이 되겠고, 대변이 만약에 부족했으면은 상한 이익이 됐겠죠. 지금은 차변이 부족하니까 상한 손실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영업부서에서 매출거래처에 접대할 목적으로 선물을 구입하였다. 구입한 선물에 대해서 아래 전자세무에서 발급받았으며 대금은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하였습니다. 자, 매출거래처에 접대할 목적이니까요. 기업업무 추진비는 불공이다. 그쵸? 자, 그리고 영업부서니까 판관비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업업무 추진비 판관 88만 원 하시면 되겠고요. 대변에 보통예금을 지급했으니까 보통예금 88만 원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가세입니다. 1번 다음 자를 이용해서 2025년 제1기 확정신고 기간에 대손세 공제신고서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중소기업이다.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거. 자, 파산 종결 결정 공고일은 2025년 4월 20일이에요. 그러니까 1기 확정신고에는 들어오는데, 자, 이거는 좀 어려운데요. 보세요. 자, 공급일이 2013년 2월 10일이죠. 자, 대손세에서요. 파산이 일어났을 때는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냐면 파산뿐만 아니라 자, 대손 요건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대손 사유 발생일 요거 공급일부터 10년에 도래하는 확정 신고 기간까지예요. 제가 2013년이잖아요. 그럼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확정 신고 기간까지거든요. 확정 신고 기간 신고하는 날까지. 근데 눈으로 봐도 2013년, 2025년은 10년이 넘죠. 그쵸? 그래서 얘는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파산이랑 요거만 보시고 얘 된다라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요게 제일 어렵습니다. 자,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자, 부도 발생일이 이렇게 3개가 있어요. 자, 부도 발생일의 요거는 뭐죠? 부도 발생일이 언제? 다음 날부터 몇 개월이 지나야 된다? 6개월. 그쵸? 자, 2024년 9월 10일이니까 9월, 10월, 11월, 12월, 그쵸? 그 다음에 1월, 2월, 3월이니까 여기 들어오죠? 2025년 3월이니까 들어오고, 자, 얘는 2025년 1월 11일이니까 확정신고 기간에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안 들어오니까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얘도 2024년 12월 10일이니까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들어오니까 얘도 되겠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부도인데 뭐라고 돼 있어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은 우리가 대손세 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면 얘는 첫 번째 거 안 되고, 세 번째 거 안 되고, 그리고 저당권이 있으니까 얘도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요 두 개만 우리가 대손세 공제신고서에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4점인 이유는요, 요게 좀 어렵습니다. 요거 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다음 자를 이용해서 2025년 1기 부가지세 확정신고 시 첨부할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 명세서를 작성하고 되어 있네요. 자, 예정신고 시 공통매입세액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예정신고 시 공통매입세액은 별도로 정산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자, 매출 공급가액은 봤더니 1기 확정신고니까요, 요거 1기 합계 금액을 넣어주시면 되겠다. 자, 2번에서 그럼 어떤 게 공통매입세액 정산 대상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자, 보겠습니다. 4월 1일 공급가액과 매입세액이 있는데 토지 측량 비용이래요. 자, 우리가 토지 측량 비용은 어떻게 된다? 불공이죠. 그래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도 마찬가지로 과한 면세 겸용과 사용과 관계없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니까 불공으로 넣으셔야 되고요. 자, 노트북 구입비는 과세 사업에만 사용하니까 얘는 매입세 공제가 되죠. 그러니까 얘는 대상이 아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세무의 경우에 컨설팅이랑 귀속 사무실 임차료랑 전력비는 전부 다 과면세 겸용이거나 또는 구분이 불가하니까 얘는 어떻게 하면 돼요? 요거 세 개는요, 우리가 안분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죠? 과세와 면세 공통으로 사용했으니까요. 그래서 요거는 간단하게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부가세에 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명세서 들어가셔가지고요. 자, 넣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인데, 자, 1기 확정신고네요.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요, 토지 자본도 지출 관련된 게 하나였죠? 얼마였냐면요, 1000만원에 100만원. 아이고, 네, 1000만원에 100만원. 그 다음에 비영업용 소형수용차, 비영업용 소형수용차가 여기 있네요. 그쵸? 한 매에 770.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정산해야 되죠. 그쵸? 정산.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당해가세 기간의 공급가액 기준으로 해서 보시면, 자, 총 공통 매입세액이 얼마냐면요, 요거 3개 더했더니 380인가요? 총 공급가액이 봤더니 7억 5천, 면세가 1억 2천. 그래서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 거를 우리는 그냥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저장하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3번 2025년 1기 부가세 예정신고 기간에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하시고 전자신고를 수행하시오. 어렵지 않으니까 각자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산처표 입력입니다. 1번 기말현재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은 다음과 같다. 2025년 결산 시 기말평가에 대해 회계 처리하시오. 자, 단기매매증권과 매도하는 증권이 있는데요. 단기매매증권은 뭘로 한다고요? 평가손익을요? 단기손익. 요거는 매도하는 증권의 평가를 뭘로 한다고요? 기타 포괄손익으로 한다. 자, 그래서 보면은 단기매매증권 같은 경우는요, 2024년 말에 2250이었는데 25년 말에 2750이죠? 자,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자, 요거는 기말과 기말만 비교하시면 돼요. 왜냐면 단기손익을 처리하니까, 그쵸? 손익계산서에 들어가기 때문에 기말과 기말만 비교하시면 돼요. 그래서 단기매매증권은요, 이렇게 바로 넣을 수 있습니다. 이해가셨나요? 자, 근데 매도하는 증권은 어떻게 한다고요? 기타 포괄손익이기 때문에 누적 효과를 고려해야 된다. 왜 누적 효과를 고려하냐면 기타 포괄손익은요, 자본 계정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자, 재무상태표 계정이기 때문에 누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자, 그래서 봤더니 취득가액이 8천에서 8,500이 됐으니까 이때는 평가손익이 얼마? 500만원. 자, 2024년 말에는요, 어떻게 한다고요? 요거 취득가액과 요거라니까 평가손실이 결론적으로 얼마 들어와야 돼요? 1.2 들어와야 되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거 왜 이러지? 네. 여기는 평가이익이 5. 여기는요, 평가손실이
120만원 들어야 되는데 기존에 있던 평가이익은요 없애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2025년 말 봤더니 8천에 8,385만 8천원이네요. 결론적으로 평가이익이 얼마다? 3.858 385만 8천원이 들어가면 되고요. 요거 평가손실이 있던 거는요 마이너스에서 없애시면 되겠죠. 그래서 쉽게 하는 방법은요, 취득가액이랑 비교해서 결론적으로 얼마가 들어갈지를 먼저 계산한 다음에 역분계를 주시면 돼요. 해볼게요. 자 이렇게요. 다시 볼까요? 이때는요 이렇게 비교하니까 평가이익이 500이고요. 이렇게 2024년 이렇게 비교하니까 평가손실이 요거죠. 평가이익 기존에 있던 거 없애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비교했더니 이 평가손실이 잠깐만요, 여기 하나 부족하네. 이렇게 했더니 평가이익이 결론적으로 요거죠. 그럼 기존에 있던 평가손실은요 마이너스에서 없애주시면은 이렇게 쉽게 회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요 매도가는 증권을 이렇게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요거 숫자가 조금 잘못 들어갔네요. 그쵸? 요거 좀 조정해 주시면 되겠어요. 여기에 500 이렇게 들어가는 건가요? 그쵸? 여기 숫자가 좀 이상하네. 왜 이렇게 들어가지? 잠시만요. 네. 요런데 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나중에 멤버십 때 보내드릴 때 다시 요거 수정해서 보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2번입니다. 당선은 2024년 7월 1일 KH에서 원재를 수입하면서 화폐성 외화부채 외상매금을 계산했는데 외환산 손익을 인식하고 싶습니다. 기준 환율은 다음과 같다. 자, 2024년 기초장부가액이 3,600인데 2025년 우리가 평가해야 되는 금액은요 4,380만 원이니까 자 늘어났죠? 늘어난 만큼보다 외화 부채이니까 평가 손실하시면 되겠죠? 자, 차변에 평가 손실 넣으시면 되겠고요. 대변에는요 외상매금 넣으시면 되는데 거래처는 넣어주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당사는 아래와 같이 남산유통이 발행한 채권을 만기 보유 목적으로 1,050만원에 취득하였다. 결산일에 필요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자 그래서 보시면요 채권 액면가액과 채권 취득가액을 비교했더니 채권 취득가액이 일단 더 크네요. 그쵸? 근데 우리 만기 보유 증권이기 때문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이런 거 고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면 우리는요 어떻게 해요? 만기 보유 물질을 취득했으니까 우리 입장에서는요 자산입니다.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이런 거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거는요 뭐다? 부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다? 발행한 사람 입장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별 입력하실 때요. 이 계정이 자산인지 보시면은 자산인지 부채인지를 먼저 구분하셔야 되는데 이게 기계적으로 문제를 풀다 보면 요것만 봐요. 요것만 보고 표시자리 더 크네 이거는 할증 발행이네 이렇게 해서 사채로 분개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채권을 만기 보유 목적으로 취득했기 때문에 자산이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채권 액면가액과 표시이자 요거보다 현금으로 수령하는 건 항상 액면과 액면이다. 여기 현금 수령액이고요. 자, 그다음 우리가 이자 수율을 인식하는 거는요 항상 뭐다? 취득가액 혹은 장부가액에 우리가 유효 이자율을 곱하는 게 이게 이자다. 이자 수익 또는 이자 비용으로 인식하는 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우리는 채권이니까 이자 수익이 되겠죠?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자, 표시자 수령하는 거는요, 항상 이렇게 액면과 액면 곱하시는 거고요. 이렇게 공정가치 이런 거 이자 수익하는 것들은 항상 이거 취득가액과 유효이자율 또는 장부가액과 유효이자율로 한다. 그래서 이자 수익은 이렇게 된다. 그래서 봤더니 우리는 현금을 수령하는 거죠. 차변에 현금 50만 원, 대변에는 이자 수익, 나머지 요건 뭘까요? 요거는요 우리가 만기 보유 증권으로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3번은 좀 어렵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가시면 넘어가셔도 되겠고요. 나는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분계 연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결산은 현재 외상매출금 잔액과 미수금 잔액에 대해서 1%의 대정충당금을
보충법으로 설정하고 있다.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이외의 채권에 대해서는 재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고 있대요. 자, 그래서 보면요. 자, 외상매출금 잔액과 미수금 잔액이 1% 있으니까 기말 잔액 가지고 1% 설정하시면 되는데, 외상매출금은요, 매출채권이니까 대손상각비, 판관비를 처리하셔야 되고요. 미수금은 매출채권이 아니니까 기타의 대손상각비로 처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재무상태표 조회하시면요, 어떻게 나오냐면, 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대손율을 1% 적용했더니 외상매출금은요 1% 했더니 요만큼 나와야 되고, 미수금을 1% 했더니 이만큼 나와야 되는데, 지금 재무상태표에, 그러니까 회사 장부에 120만 원이 있으니까 추가로 280만 설정하시면 되겠죠. 외상매출금은요. 미수금은요 설정한 게 없으니까 10만 원 그대로 설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1%가 장부에 들어가도록 우리가 수정번기를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외상매출금은요 판관비니까 대손상각비를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그쵸? 그 다음에 미지급금은요 기타의 대손상각비, 영업의 비용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외상매출금 계정번호가 108번이기 때문에 109번 넣으시면 되겠고요. 미수금의 계정번호는요 120번이니까 대손충당금은요 그 바로 밑에 있는 121번으로 넣어두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4번 원천징수입니다. 1번 당사의 영업부 신입사원인 최우라는 내국인에 해당하고요. 2025년 1월에 입사했대요. 다음의 자리를 이용해서 사원 등록하시고요. 주민등록번호는 정확한 것으로 가정한다. 부양가족을 부양가족 명세에 등록 후 공제 여부를 입력하고 1월분 급여에 대한 급여자료 입력과 원천징수 이행상각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자, 작성해야 될 게 4개네요. 사원 등록, 부양가족 명세, 급여자료 입력, 원천징수 이행상각 신고서. 자, 불론수당 등록 및 공제 항목은 무시하고 다음의 자료에 따라 입력하고, 표시된 수당 및 공제 이외 항목은 부로 표시하기로 한다. 원천징수 이행상각 신고서는 매월 작성하며 최우라 씨의 급여 내용만 반영한다. 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부로 입력하도록 한다. 자, 부양가족 명세부터 보겠습니다. 자, 부친 있고요. 모친 있고 배우자, 장남, 차남 있는데, 자, 부친은 봤더니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어요. 그래서 종합소득 금액이 100만원 넘기 때문에 공제가 안 되고, 자, 모친은 소득이 없으니까 공제가 되죠.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이니까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배우자도 사업소득 금액 그쵸? 종합소득 금액이 100만 이상이니까 공제 안 되고, 자, 장남과 차남은 되겠죠. 장애인 별도로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남 같은 경우에도요. 자, 급여 지급 내역 보겠습니다. 자, 밑에 봤더니 본인 명의 차량을 업무 목적으로 사용한 직원에게 당사는 자가운전 보조금을 지급한대요. 실제 발생된 교통비는 별도로 지급하지 않으니까 얘는 뭐다? 그쵸, 비과세가 되고요. 자, 식대와 관련해서 당사는 현물 식사를 별도로 제공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식대도 비과세가 된다. 한도는 얼마다? 둘 다 월 20만 원이다. 그쵸? 월 20만 원이고요. 자, 그래서 요거는 다 비과세로 등록해서 나머지는 과세 수당으로 확인하셔가지고 단순히 입력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다음의 자료를 이용해서 일용직 사원 등록, 일용직 급여자료 입력,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메뉴를 작성하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요 입력하는 것 자체는 어렵진 않은데 가끔 나오기 때문에 같이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용직 사원 등록 가셔가지고요. 자, 일단은 사원번호 입력하시고, 네, 박성은 입사 연월이 2025년 2월 3일, 퇴사가 2월 7일. 자, 주민등록번호 넣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보시면 일용직 급여는 근무 시간당이죠. 그래서 보시면요, 임금액이 10030 1030원인데 시급이니까 이렇게 시급을 눌러주셔야 됩니다. 1번으로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등록 다 됐으면은 급여자료 입력하셔가지고 2월 네, 조회되면요 넣으시면 됩니다. 8시간, 5시간, 6시간, 7시간, 4시간. 자, 이렇게 하면은 자동으로 급여랑 고용보험 등등이 계산돼서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명세서 가셔가지고요. 자, 2월이죠? 하시면은 이렇게 지금 명세서까지 이렇게 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문제 4번의 3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기타 소득 자료 입력 메뉴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원점 징수 인상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자, 요거는 제가 실습 왜 넣어놨냐면 쉬운 건데 보세요. 자, 사례금이랑 계약의 위약금이 있어요. 자, 일시적인 강연료는 이거는 필요경비가 인정이 되는데요. 계약의 위약금 요거는 대표적으로 필요경비 인정 안 되는 거고요. 사례금은 요것도 필요경비 인정이 안 됩니다. 사례금은요, 이게 좀 논란이 많아요. 이게 판례도 있고 재미있는 판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전산세무에서는 거의 처음 본 것 같긴 해요. 물론 과거 기출에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사례금은 사례금을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내가 말 그대로 사례에 대한 대가로 주는 건데 요게 사례금이냐 뭐 아니면은 어떤 거냐에 따라서 필요경비가 되냐 안 되냐 이런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요 사례금은 좀 재미있는 판례들이 좀 많아요. 근데 요번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잘 유의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얘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보시면요. 자, 최은정은 강의를 위한 자료 복사비 등 필요경비가 실제 50만원이 사용됐대요. 자, 그런데 일시적 강연료의 필요경비는 몇 %까지 인정한다? 60%까지 인정하죠? 그럼 얼마예요? 사육의 240만원까지 인정해요. 자, 그러면 이 240만원과 50만원 중에서 큰 금액은 240만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필요경비를 240만원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도 같이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기타 소득이니까 자, 자료 입력에 가셔가지고 지금 코드가 지금 보시면요 5월이죠. 5월 23일. 자, 00111 이지연. 네, 다 들어가 있네요. 그쵸? 자, 그걸 보시면 여기다가 총 지급액 70만원이고, 사례금이라고 돼 있으니까 그대로 쓰시면 되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5월 26일. 보시면은 민우리. 얘도 보면은 필요경비 없는 기타 소득이라고 들어가 있죠. 계약의 위약금 대체. 그래서 그대로 요거 200만원 넣으시면 되고요. 네. 자, 그 다음에 5월 28일. 네, 이번에는 최윤종. 자, 여기는 지급 총액이 400만원인데 자, 필요경비가 이렇게 240이 들어가야 돼요. 50보다 240이 크니까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다행히 뭐 우리가 기타 소득 자료를 단순히 입력하는 거, 등록하는 게 아니라 입력만 하면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쉽게 해결이 됐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점 징수 이행상환 신고서. 네, 여기에서 5월 거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네, 이렇게 자동으로 기타 소득에서 인적 용역과 그 외, 인적 용역은 강의료인 거고요. 그 외는 우리가 방금 봤던 사례금과 계약의 위약금 대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간 거 확인하시면은 되겠습니다. 네, 이제 잠깐 쉬었다가 법인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법인세입니다. 1번 당사는 퇴직급여와 관련해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근거한 확정급여 퇴직연금에 가입하였다. 다음의 자료를 이용해서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병세를 작성하고 세무조정 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2번 보시면요. 1번은 퇴직연금 운영재산 요 자리에다가 빈칸 채우기 하시면 되겠고 퇴직급여 추계액은 퇴직급여 추계액 자리에다가 빈칸 채우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4번이 중요한데 자, 당사는요. 신고 조정에 의해서 송금 산입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회계 처리가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퇴직연금 운영자산 요거 어떻게 한다? 요거 송금 불산입 해줘야 된다. 그쵸? 요게 좀 까다롭습니다. 요것만 하시면은 나머지는 우리가 프로그램에 입력하고 자동으로 세무조정 하시면 되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요거는 송금 불산 유보감수 넣으시면 되겠고
네,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회사를 바꾸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법인 조정에 가셔가지고 퇴직연금, 부담금 등 조정 명세서. 자, 퇴직연금 운용자산 요거 예치금이죠. 여기 보시면은 기초가 5천. 자, 단기 납입액이 7,500, 단기 감소액이 3,500. 됐죠? 자, 퇴직급 추백이 3억이래요. 퇴직급의 추계액이 3억. 그 다음에 직전 사업연도 말 신고조정으로 송금산입한 퇴직연금 부담금은 5천만원. 네, 보시면은 여기 정기말 신고조정이야 송금산입액이 5천만원. 네, 다 넣었어요. 그쵸? 자, 그럼 이제 우리 어떻게 하면 된다? 조정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요거 그냥 과목 그대로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퇴직 그냥 여기 있는 거 써볼게요. 이렇게 네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퇴직연금 운용자산 요거 있죠? 송금부산의 유보감소. 퇴직연금 운용자산 그냥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쵸?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해주시면은 깔끔하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가지금 인정이자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세무 조정을 소득금의 조정 합계표 및 명세서에 반영하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지금 인정이자 조정 명세서 할 때는요, 얘가 대상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차입금 현황은 다음과 같다고 가정한다. 차입금 왜 줬을까요? 요거는 보시면은 자, 우리가 자, 당사는 법인세 신고 시 당좌 대출 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여 제출한 적이 없고 법령상 당좌 대출 이자율은 4.6%이다. 그러니까 요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을 구할 때 요 정보가 필요해요. 그쵸? 근데 지금 보면은 당좌 대출 이자율을 안 했으니까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을 쓰란 얘기예요. 그쵸? 자, 그런데 자, 특수관계인 요거 어떻게 된다고요? 요거는 제외하고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을 구하는 겁니다. 자, 일단 요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자, 자료 2번 봤더니 2024년 1월 17일 대표이사 환기순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2억을 지급하고 회수지 않는 가지금이 있고요. 요거는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당사 직원에게 학자금으로 되어 있대요. 자, 중소기업이 당사 직원에게 학자금으로 대여하면은 얘는 뭐다? 가지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 대상이 아니다. 그쵸? 아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주시면 되겠어요. 자, 특수관계니까 제외하고 학자금은 아니니까 제외하고 그쵸?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지급금 네 가시면요. 자, 일단은 보시면요. 이자를 선택하는 게 있죠. 여기 보시면은 우리는 가정평균 차입 이자를 요걸로 하는 거예요. 당대출 이자율이 아니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일단은 요거부터 해볼까요? 가지금 여기부터. 자, 일단은 자, 대표이사 황길순. 네, 그래서 정기 2월 된 게 1월 1일 날 여기 2024년 1월 17일이니까 정기로 된 거죠. 2억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사항 없으면은 넘어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차례대로 해볼게요. 차입금 입력. 자, 거래처가 일단은 북부 손익보험. 자, 그러면은 이렇게 불러지는 거 그냥 그대로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경은행. 자, 요것도 이렇게 하시면은 대신 불러오고 데이터가 맞는지 정도만 한번 보시면 되겠죠? 네, 여기도 보면은 8월 1일부터 제대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9일. 네, 제대로 들어가는지 2024년 거부터니까 맞고요. 1억 3천 맞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자율 정보도 있네요. 그쵸? 자, 보시면 여기 북부손해보험은 이자율이 4.8. 그 다음에 한경은행은요, 이자율이 2.1. 그 다음에 국일은행은요, 이자율이 4%까지 해주시면은 요건 일단 다 반영이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인정이자 계산 이제 해볼게요. 자, 환기순인데 이렇게 보시면은 자동으로 우리가 금액들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네, 보시면은 이자율이 자동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자동으로 계산이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갑지 보시면요. 갑지도 자동으로 적수들을 계산해서 이렇게 계산한 내역이 나와요. 자, 그럼 우리는 뭐 할 거냐면요. 보세요. 인정이자가 계산했더니 800이 나왔는데 회사가 계산한 게 보시면은 없대요. 그쵸? 없기 때문에 이 800을 그대로 우리가 인정이자 상여로 세무 조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정 등을 누르셔가지고요. 여기다가 대표이사, 인정이자 이렇게 쓰시면 돼요. 뭐 대표이사 아니면 뭐 가지급금, 인정이자 하고 대표이사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그래서 800 대표이사니까 상여로 처리하시면 되겠죠. 네, 다음 3번입니다. 다음에 외화거래자를 이용해서 외화자산 등 평가자 손익 조정 명세를 작성하고 필요한 세무 조정을 소득금액 조정 한계표 및 명세서에 반영하시오. 그래서 요거는요, 각각 별로 하시면 되고요. 외상 매출금인지 자산인지 부채인지 잘 확인하셔서 하시면 되겠고요. 자, 밑에 거 봤더니 회사는 2024년 귀속법인세 신고 시 사업연도 종료일의 매매 기준율로 외화자산 및 부채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화폐성 외화자산 등 평가 방법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했대요. 자, 그럼 2024년 말 매매 기준율 환율을 적용해서 하시면 되겠죠. 자, 2024년, 2025년 결산 시 외화자산과 외화부채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았지만 세무조정은 적정하게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2024년 환율 기준으로 평가를 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도 한번 같이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요. 자, 들어가셔서 일단 자산이죠. 요거부터 해볼게요. 위에 거부터. 자, 외화 종류가요. 자, USD고요. 외화 금액이 10만 달러. 자, 장부의 적용 확률은 일단은요. 요거. 지금 2025년 거 발생한 거기 때문에 얘는 1,300원 하시면 되겠고요. 얘는 2024년에 평가했으니까 얘만 이렇게 적용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해보겠습니다. 1,300원. 그 다음에 적용 환율이 1,500원. 네, 넣으시면 되겠고요. 자, 부채 보겠습니다. 미지급금인데요. 얘는 하나는 USD. 그쵸? 자, 외화 금액이 요거고. 적용 환율은 뭐다? 요거. 2024년 말 기준으로 세무 조정했으니까. 그 다음에 평가 금액 적용 환율은 1,500원. 자, 그 다음에 유로. 얼마냐면은 7만인데 적용 환율 봤더니 1,400원인데 기말은 1,700원이네요. 그쵸?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네, 여기는 뭐 할 거 없죠. 그쵸? 을지는 뭐 그쵸? 별도로 할 건 없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도 한번 들어가셔가지고요. 원래는 혹시 회사가 손익 계산한 게 있으면 조정하는 게 있는데 없으니까 그대로 그냥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마지막으로 세무조정을 등록하시면 되겠는데요. 각각 하셔야 되죠. 그쵸?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이거 각각 넣으시면 되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요거 위에 거는 외상매출금이었죠. 그래서 외상매출금 외화평가 하시고 2,000 다 유보 발생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자, 요거는 미지급금이네요. 그쵸? 미지급금은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부채가 감소한 거니까 송금이죠. 그쵸? 그래서 자, 미지급금 외화평가 얼마냐면은 800만원. 얘도 유보 발생한 거고요. 그 다음에 장기차입금 외화평가도 네, 마찬가지로 유보가 발생한 거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크게 무리 없이 우리가 마무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4번입니다. 당사의 기업부서연구소는 여러 연구원을 두고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활동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연구원 인건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고자 한다. 다음 자를 참조하여 일반 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중에서
발생 명세 및 증가 발생 계산 탭과 공제세액 탭을 작성한 후에 세액공제 중개 명세 중 세액공제 탭, 단기공제 2월 계산 탭을 작성하시오. 뭐가 되게 많이 작성하라고 돼 있어요. 그쵸? 자, 작성하라고 돼 있는데, 자, 우리가 실제로는 뭐 크게 입력하는 것 자체는 어렵진 않아요. 이렇게 설명이 좀 어렵긴 한데 차근차근 보고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근데 이게 좀 이슈가 있어요. 이게 조금 내용이 어렵습니다. 이 문제는 좀 어려운 문제인데 뭐냐면, 자, 기업부서 연구소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전부 다 연구비를 인정해 주지 않아요. 자, 뭐가 있냐면 여기 비고 보시면요. 당사 주식 15% 소유한 등기상 이사 겸 지배주주, 그러니까 지배주주 등에 대한 요거 연구 비용은요, 우리가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네, 요런 예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삭제하시고 나머지 것들만 넣어 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기타 봤더니 당사는 중소기업에 해당하고요. 중소기업에 해야지 이거 기업부서 연구소고 되는 게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기업부서 연구소 인건비만 경상연구개발비 제조로 처리했대요. 개정 과목 이따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기업부서 연구소 연구는 연구인력 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 제외.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우리가 최저한세 입력할 때 제외이며, 일반 연구개발비에 해당한 신성자 원천기술 연구개발비는 아님. 요거 뭐냐면요, 신성자 원천기술 연구개발비랑 일반 연구개발비의 그 세율이 좀 다릅니다. 적용되는 퍼센트가 다르기 때문에 잘 구분해서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단기 발생의 기준으로만 세액공제액을 계산함. 정기권은 우리가 별도로 고려할 필요는 없다. 단기 법인세 산출세액은 3천만 원이라고 가정하며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는 2월 공제함. 연구계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외 다른 공제와 감면은 없다고 가정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데 단순히 입력하는 것만 했을 때는 좀 쉬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으시면요, 제가 그냥 입력하는 거 보고 따라 입력하는 것만 연습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완벽하게 못 넣었다라고 하더라도 부분 점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걸 목표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도 한번 같이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요, 여기 있네요. 그쵸? 네, 그래서 여기서 자, 일단은 몇 명이냐면요, 여기 2명이에요. 그쵸?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개정 과목을 경상 연구개발비인데 지금 봤더니 아까 제주였죠? 그래서 제주를 넣으시면 되겠고요. 인원은 2명에 더했더니 1억 3천. 네. 자,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보시면요, 인건비랑 사회보험료뿐만 아니라 실제로 들어간 재료비랑 기타 비용도 넣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인건비만 나왔죠. 그쵸? 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없죠? 그대로 넣으시면 되겠고요. 자, 요걸로 끝이에요. 그 다음에 그래서 요거 일반 연구 인력 개발비 명세주 중 1번 요거는 했고, 이제 요거 그쵸? 자, 보시면은 여기 1억 3천인데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게 할 거 없다. 최저한세 설정도 지금 요거 제외라고 되어 있죠? 여기 그쵸? 제외. 그래서 제외 요거 체크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대로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세액공제 조정 명세서래요. 그쵸? 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끝났고, 세액공제 조정 명세서인데 3번 이렇게 돼 있죠? 요거. 네, 그래서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아까 자동으로 계산된 내역이 아이고, 불러오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오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지금 요거만 했죠? 요거만 했기 때문에 그대로 들어온 거 그냥 그대로 두시면 돼요. 그럼 벌써 이거까지 끝났네.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세액공제 명세서에 요거 네, 죄송해요. 여기에 닿는 게 아니라 여기서 했죠? 그 다음에 요거 3번 단기공제 및 이역 액탭. 자, 여기서 요거는 뭐냐면요, 실제로 사업연도가 이게 세액공제가 2월 되거든요. 그래서 그 내역을 정리하는 건데, 우리는 지금 문제에서
보시면은 단기 발생의 기준으로만 하기 때문에 다 무시하고 단기 거만 여기다 추가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구분 눌러보시면은 연구 제가 써볼게요. 네, 연구 인력 개발비 세액공제인데 최저한세 제외가 있고 최저한세 적용이 있어요. 근데 우리 아까 뭐였냐면요. 볼까요? 제외죠, 제외.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제외를 넣으시면 돼요. 사업연도는 2025년 12월로 하시면 되겠고요. 공제 금액이 아까 얼마였냐면요. 여기 있는 거 3,250. 한번 불러오기 눌러볼까요? 네, 불러오기에도 이렇게 들어와지죠. 그쵸? 요거 한번 삭제하고 불러오기 해볼게요. 자, 요렇게 해도 자동으로 이게 들어옵니다. 요게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하셔도 돼요. 저처럼 찾으셔도 되고 그냥 불러오기로 마무리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는 좀 어려워 보이긴 했지만, 그쵸? 어려워 보이긴 했지만, 그대로 들어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쵸? 네. 자, 근데, 여기 보시면요. 이제 마지막 하나 더 해줄 건데, 자, 3,250인데, 단기 산출세액이 3천만 원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게 3,250인데, 3천만 원이니까, 250만 원은 어떻게 해야 돼요? 2월에서 차기에 받아야 되죠.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이럴 때는요. 자, 여기 오른쪽 쭉 가시면 이런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3천만 원을 반영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자, 3천만 원 어떻게 반영하냐면 따로 여기서 3천만 원 입력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계산한 거 3천만 원과 250만 원의 차이인 250만 원을 우리가 수동으로 넣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기타 사유로 인한 미공제 최저한세 적용이 아니니까 여기다가 250을 넣어 주시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250이 2월 되게 돼 있습니다. 요거는 세무조정 같은 거는 별도로 없고 그대로 이렇게만 넣어 주시면은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5번입니다. 불러온 자료들은 무시하고 다음의 자료만 이용해서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와 최저한세 조정 계산서를 작성하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요. 자, 계산서 요거 세액조정 계산서 작성하시고 그 다음에 최저한세 작성하시고 계산서 작성하시는 요 순서가 중요하다. 그쵸? 자, 밑에 쭉 보겠습니다. 단기순이익이 있고요. 입금산입, 송금산입이 있고요. 봤더니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내용이 있네. 자, 여기서 보시면요. 2번 볼까요? 앞문제와 관계없이 주어진 금액으로 반영하기로 합니까? 요 금액을 강제로 우리가 키인해서 넣어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요거는 최저한세 적용 제외 대상이죠. 토각고유세액공제는요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고 그래서 요 적용 대상이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쵸? 그래서 얘는 제외였죠? 얘는 대상인 거고 자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은 최저한세 대상이니까 요 구분을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제일 핵심이에요. 자, 그 다음에 기타 자료 봤더니 전년도까지 발생한 세무사 이월결손금은 1,163만 원으로 모두 10년 이내 발생분이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이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2월 결손금은요 이거 우리가 10년 이내 발생했으니까 2월 결손금을 전부 다 쓸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봤더니 당사는 2025년 5월 귀속사업소득이 있었는데 간이지급 명세서를 지연해서 제출해서 가산세율이 있대요. 요건 가산세액 계산해가지고 넣어주시면 되겠죠. 법인세 중간이행세액도 있으니까 같이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도 한번 같이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요거 계산서부터 넣어주시면 되겠는데요. 단기순이익이 386 입금산입이 71294였고 송금산입이 26540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2월 결손금이 11630 자, 그 다음에 가산세가 55,000원 가산세 여기다가 넣으시고 중간 예납이 270만원
됐나요? 자,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저장하시고 그 다음에 최저한세 갑니다. 불러오기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뭘 넣어야 되냐면은 요거 넣어야 되죠? 최저한세 대상인 거, 얘는 세액 감면인 거고 얘는 세액 공제니까 자, 세액 감면 자리, 감면 세액 자리에다가 165442 자, 세액 공제 자리에다가 14430 넣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얼마 차감세액이 여기 나오죠? 29348 그래서 자,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요. 차감세액이 요게 나와야 돼요. 그러면은 빼면 되겠죠? 계산기로 두드려 보겠습니다. 계산기가 여기 있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안 보이네요. 어디 갔지? 네, 계산. 자, 그래서 보면요. 자, 59633-560에서 빼야죠. 뭘 빼냐면은 29348-689. 자, 그럼 30294880 나오네요. 여기다가 30294880 넣으셔서 29338-680을 만드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최저한세 적용 재배인 거. 재배인 거 이거 뭐예요? 요거. 2번. 25438이었나? 네.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은, 끝난 겁니다. 얘도 별도로 세무 조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입력하시고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20회 전산세무 1급 기출문제 풀이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